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았어요. 숲속에 갔는데 뭐 나무 냄새, 풀 냄새 여러 가지 향기들이 있었어요. 또 조그만하게 피어있는 그런 꽃들도 보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한번 산책하러 갔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노을이 엄청 예쁜 거예요. 사진으로 찍기도 했는데 아, 그 눈으로 보는 풍경이랑 사진에 담긴 풍경이랑은 달라서 너무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그런 순간을 놓치는 게 아쉬운 것 같아서 그냥 순간 포착해서 담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담은 그런 영상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예쁜 데를 보면 예쁜 장소나 뭐 어떤 그런 공간에 갔을 때도 담길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우리가 마음으로, 눈으로 예쁜 풍경들, 그런 모습들 담아 놓으면 또 우리 마음에는 그런 행복한 마음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이 사진들이 이렇게 넘겨봤을 때,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또 추억의 한 페이지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그런 계기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점으로는 좋고 또 그냥 느끼는 느낌들마다 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또 친구들은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도 많이 하고 자연 풍경도 보고, 그리고 뭐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서로서로 예쁜 말들 주고받으면서 뭐 또 누가 힘들다면 그 힘든 사람을 토닥거려주고 안아주면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행복의 시작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릴게요. 죄책감. 우리는 공포가 취하는 특정 형태 중 한 가지를 죄책감이라고 부른다. 죄책감은 실제로든 상상으로든 잘못했으니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느낌과 연관된다. 처벌은 바깥 세상에서 다가오거나 감정상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부정적 감정에는 죄책감이 딸려오며, 따라서 공포가 있는 곳에는 죄책감이 존재한다. 죄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근력을 시험해 달라고 하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약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상대방한테 뱉고 이런 것들은 자기의 몸과 신체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유익하지도 않고 상대방한테도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말들,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늘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현재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세심하고 예리하게 많이 관찰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뭐 표현을 해내는 말이나 어떤 제스처나 그런 뭐 비언어적인 것들을 보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무의식 중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서 자기가 가졌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또 그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몰라서 그냥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이 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생활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발견하고 바라보는 그런 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자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해소하지 못한 그런 감정 찌꺼기들을 상대방한테 투척하지 않는 것, 이게 자신의 마음을 잘 닦으면서 바로 잡고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상대가 알아차린다 해서 그게 상대방한테 그런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나한테 그런 문제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외부에 있지 않다.
오직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감정들과 내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그 전에도 감정카드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뭐 화나거나 그러면 그냥 단어로 표현을 해서 뭐 화났음 이렇게 슬픔, 기쁨 이렇게 해보면 아 내가 지금 기쁜 상태구나, 내가 슬픈 상태구나 이렇게 객관화 시켜서 내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그러면 내가 슬퍼 화가 났어 하면 그거를 더 높은 에너지 차원으로 끌고 가려면 좋은 영상을 듣거나 좋은 강의를 듣거나 좋은 노래를 들어서 이렇게 의식을 전환해서 바꿔주고 그래서 항상 좋은 감정,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좋은 것들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상태 많이 웃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기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비난하고 탓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서 거울에 비춰서 맑게 봐야 된다. 그런 그림자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있는 그림자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될 때 내 마음의 반영이고 내 마음에 투영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들을 상대한테 투사하거나 그런 감정 찌꺼기들을 투척한다고 해서 그런 게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뇌가 잠깐 착각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마음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근원적인 행복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뇌는 다시 감정 상태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뇌가 고장이 나요. 그런 뇌의 회로 자체가 자꾸 그런 쪽으로만 열려서 계속 그런 뭐 안 좋은 거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할 거고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밝은 것들 막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몰리고 우리 생각해보세요. 웃음도 많고 진짜 마음도 넉넉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잖아요. 맨날 누구 남 욕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요. 아니면 또 성향이 비슷하면 그렇게 몰릴 수도 있는데 서로 계속 그렇게 뭐 핑퐁핑퐁 이렇게 그렇게 게임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뭐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단계의 그런 의식과 정신의 함양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또 내가 올바르게 가지고 가야 될 가치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아프고 슬픈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가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데 주안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스럽게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칭찬을 하고 또 뭐 그런 좋은 것들을 받으면 반드시 누군가한테 또 돌려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름다운 마음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대뇌 방구 동기화 상태가 깨지고 경락의 에너지 균형이 깨진다. 이렇듯 죄책감의 본성은 파괴적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의 신체 기능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뇌 기능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죽이는 일인데 그 부메랑을 던지면 내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기운들에 그렇게 가려있지 말고 늘 밝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책감이 파괴적이라면 죄책감을 찬양하는 창가 같은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죄책감이 위롭다고 할까? 예를 들어 어느 정신과 의사는 잡지 기고문에서 죄책감을 찬양하며 단언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죄책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제 죄책감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지 보자. 우리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보려고 양 방향을 살핀다. 이런 습관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 조심성 없이 길을 건너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배웠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미숙한 마음에는 현실을 보는 눈 대신 죄책감이 들어앉는다. 또다시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은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학습된 행동이다. 그러나 죄책감의 99%는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 가장 경건하고 온화하고 악이 없는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만신창이가 된다. 죄책감은 자신을 비난해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했다며 스스로 못을 박는 일일 뿐이다. 죄책감은 공포처럼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를 죄스럽게 한다.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마음의 일부가 말한다. 아니면 그 순간에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더 해야만 한다. 골프 점수가 더 잘 나와야 한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책을 읽어야 한다. 섹스도 더 잘해야 한다. 더 맛있게 요리해라. 더 빨리 뛰어라. 더 힘세져라. 더 커라. 더 똑똑해라. 더 배워라. 사는 일이 두렵고 다가올 죽음이 두려운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은 죄스럽다. 우리는 죄책감을 잊고 사는 것으로 애써 죄책감을 피한다. 있는 방법은 죄책감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남에게 투사하고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책감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죄책감이 다시 나타나는 형태로는 자기 처벌이나 사고, 불운, 실직, 실현, 질병, 피로, 탈진 등이 있고 마음이 생각해낸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거움과 환희, 생기를 잃는 일도 생긴다. 사랑이 삶을 상징하듯 죄책감은 죽음을 상징한다. 죄책감은 왜소한 자아의 일부이며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믿는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사람이 던진 부정적 한마디가 그날의 행복과 환희를 한순간에 망친다. 육체적 질병이 있는 곳에 죄책감이 있을 공산이 크며 죄책감은 우리의 내면이 부디 천진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우리는 왜 그리도 많은 쓰레기를 믿는 걸까? 정말로 천진하기 때문일까? 자라면서 남에게 들은 말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에게 듣는 말을 사실로 믿기 때문이 아닐까? 내면이 천진하고 순진한 탓에 그동안 5만 가지 거짓말을 믿었으면서 또 새롭게 5만 가지 거짓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건 역시 내면이 천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때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죄가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면이 천진한 탓에 세상의 부정성을 모두 믿을 뿐 아니라 그 부정성을 방치한 탓에 생기가 없어지고 자신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며 작고 불쌍한 왜소함에 스스로 만족하고 만다. 천진한 나머지 갓난아이가 그렇듯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컴퓨터처럼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 점을 아는 것이 곧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의식 수련 코스나 의식 확장 세미나가 있다. 여기선 뭘 하는 것일까? 신개념의 복잡한 수련법이라도 익히는 걸까? 누군가 신비한 진실을 설명한 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일까? 의식 수련법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믿고 있는 것, 매일 받아들이는 것을 자각하라.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잘 살펴보고 의의를 제기하고 해체한 다음 놓아버리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서 주입되는 부정적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어 이용당하는 일에서 벗어나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본색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본색은 우리를 통제하고 이용하고 돈을 뜯어내고 헌신과 에너지와
충성을 갈취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영화 트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기제를 아주 멋지게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 마스터 컨트롤이 하는 기능이 바로 프로그램을 주입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주입되는 진상을 알면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채 아는 새 컴퓨터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주입되는 빈 공간이다.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분노가 치민다. 분노에는 편히 체념, 모욕, 우울, 비탄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분노한다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이웃사람, 지하철, 대화, 종업원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 갖은 헛소리들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관장함을 뜻한다. 우리의 기억장치에 들어온 것은 헛소리였다. 이 점을 알게 되면 공포가 크게 줄어든다.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둔 채 그 본색을 알아보고 모든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모두 놓아버리는 일을 즐긴다.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내면이 본래 천진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을 미워할 수 없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남이 퍼붓는 비난을 믿지 않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못 박으려는 교묘한 시도에 당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힘을 되찾을 때다. 지나가던 사기꾼에게 번번이 힘을 넘겨주는 일을 그만둘 때다. 그들은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거나 자기들이 내세우는 대의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이제 선택할 능력이 있기에 그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내면 탐험을 하다가 끔찍하고 지독한 참모습을 만날까봐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세상이 우리 마음에 설치한 프로그램 하나로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세워놓은 장애물이다. 세상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이다. 왜일까? 발견하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이상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고 가두어두고 헐뜯고 힘을 뺏을 수 없다. 그래서 내면 탐험은 신비한 분위기와 불길한 예감에 쌓여있는 것이다. 내면 탐험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 내면으로 들어가 환상을 하나씩 버리고 거짓을 하나씩 버리고 부정적 프로그램을 하나씩 버리면 내면은 더욱더 밝아진다.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더욱더 강하게 자각된다. 더욱더 가볍게 느껴진다. 삶이 훨씬 점차 수월해진다. 태초부터 위대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내면을 보고 참모습을 발견하라고 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그 참모습을 알면 자유를 얻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발견한 것이 죄책감을 느낄 만한 무엇이라면 뭔가 부패하고 악랄하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이 한결같이 내면을 보라고 충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한사코 내면을 피하라 했을 것이다. 세상에서 악이라 부르는 것 모두가 겉보기에는 악이 맞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맨 위만 보면 표면에 드러난 얇은 껍데기만 보면 악이 맞다. 이렇게 오인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다. 무지할 뿐이다. 죄책감에서 오는 공포와 공포에 따르는 에너지를 많이 포기하고 나면 어느덧 병이나 이런저런 증상이 사라진다. 자존감이 증가하는 형태로 자신을 사랑할 능력이 돌아오면서 남을 사랑할 능력도 생긴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생명 에너지가 다시 솟는다. 종교 체험으로 변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극적인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용서 기제를 통해 죄책감에서 호련히 벗어남으로써 중증의 말기질환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을 종교관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 줄어들면 생명 에너지가 다시 솟으며 평안과 건강이 따라온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치유해 스스로 감정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관한 한 편집증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내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부 파악해 그들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공포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일한 동기를 얻어 행동할 수 있는지 자문할 수도 있다. 이웃 사람을 칼로 찌르지 않는 것이 단지 죄책감 때문일까? 그 사람은 본디 천진한 데다가 발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 보니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에서 찌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것이든 종교 가르침을 따를 때도 죄책감과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따르면 효과가 더욱 좋지 않을까? 죄책감이 과연 필요한지 자문해 볼 수도 있다. 오직 죄책감 때문에 행동해야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멍청한 것일까? 적절히 처신하는 동기면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죄책감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검토를 통해 이런 문제의 사회적 기원을 살펴보면 중세시대가 저물려면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종교 재판이 더욱 새롭고 미묘한 형태의 잔인성을 띠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행성 위에서 번성 중인 부정성 체계 한 가지를 부지불식간에 믿었다. 잘못을 따지고 죄책감을 주는 것은 일종의 잔인성이 아닐까? 우리는 타인이 자가 고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입하게 했고 대신 우리도 타인이 스스로 고문하게 함으로써 보복했다. 또 우리는 죄책감이 우리를 조종하게 했고 우리도 동일한 죄책감 기제를 써서 타인을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진정한 큰 나가 누리는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억제하는 만큼 실제로 경험한 이들에 대해서는 분개한다. 자신이 장애를 느끼는 분야에서 남이 활발한 것에 분개한다. 이 냉엄한 현상은 바닷가를 걷다 잡은 개를 들통 가득 들고 오던 어부와 마주친 남자의 이야기에도 담겨있다. 남자가 어부에게 물었다. 들통의 뚜껑을 덮어 개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현명한 늙은 어부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보다시피 한 놈이 들통을 빠져나가려고 벽을 타고 올라오면 다른 놈이 다리를 물고 뒤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뚜껑이 필요 없지요. 사람 사는 모습도 어쩌면 아웅다웅하고 그럴 때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놓아버림으로써 밝아지고 자유로워지면 불행히도 이 세상 본색 또한 개로 가득한 들통과 같다는 것이 보인다. 제가 느낀 거랑 똑같아요. 이때 부정성의 전체 규모가 뚜렷해진다. 그동안 받아들인 부정적 프로그램의 규모를 완전히 자각하면 분노를 느끼고 부정성을 제약해서 자유로워지는 바람을 강렬하게 느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면의 치유 같이 할게요. 신화나 옛날 이야기 적기. 이 연령 수준에서는 새롭고도 매우 효과적인 글쓰기 연습을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신화나 옛날 이야기이다. 한 통은 당신은 학령기 아이에게 또 한 통은 학령기 아이인 당신이 어른인 당신에게 나머지 한 통은 부모님과 선생님께 쓰라. 당신이 그들에게 필요로 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쓰면 된다. 신화나 옛날 이야기는 학령기 동안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당신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준 초기의 사건에 초점을 둔다. 신화나 옛날 이야기의 장점은 당신의 이성적인 사고 두뇌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빠 곰이나 엄마 곰과 같은 동물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신들에 관한 것이 아니면 왕과 왕비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첫 번째 부분은 옛날에 라는 식으로 시작하면서 당신이 선택한 어떤 사건들을 기술해야 한다. 그 사건들이 어떻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었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라.
두 번째 부분은 그리고 그가 자랐을 때로 시작되며 그 정신적 상처가 이후 인생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라. 당신이 인생에서 극적으로 두드러진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건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어쩌면 당신은 만성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했던 어린 시절을 갖고 있거나 말할 기회조차 무시당했을 수도 있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일부 이야기 끝에는 다정한 난쟁이 우화는 나 자신에 대해서 쓴 신화를 각색한 것이다. 여기서 워크숍 참가자 중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남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러하다. 부자였던 아버지는 파티에서 술에 취해 그 어머니를 임신시킨 일로 어머니와 결혼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외할아버지가 협박했던 것이다. 그들이 결혼하고 6개월 후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혼했다. 어머니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지불하는 대신 다른 도시로 이사갈 것을 요구했다. 어머니의 나이는 당시 18살이었고 약물 중독의 초기 단계에 있었다. 게다가 섹스 중독에도 빠져 있었다. 그녀는 나이 많은 시골 여인에게 돈을 주며 아들을 봐달라고 맡겼다. 그녀는 아들을 남겨둔 채 몇 달씩 나가 있을 때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재혼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아들을 완전히 버려둔 채. 나의 내담자는 그 나이 많은 시골 여인에게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다. 학교에서는 낙제생이었으며 17살 때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삼류 인생의 멜로드라마 같았고 여성들과는 학대적인 관계를 맺었다. 다음은 그가 쓴 이야기다. 옛날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는 비천한 농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한 왕이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국 왕은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는 아주 창피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레첸은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외딴 섬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결혼이 낳은 아이 역시 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존 왕의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만약 왕이 이 어린 왕자를 보고 그녀가 그 아이에게 왕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왕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왕을 보여주려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존 왕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는 그 어린 왕자가 왕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천한 그레첸은 그 부끄러움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왕은 그레첸과 어린 존을 수백 리 떨어진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레첸은 많은 돈을 받았고 아들 존에게 출생의 비밀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말았습니다. 그레첸은 어린 존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을 막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쫓겨난 게 모두 존 때문이라며 아이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골의 어느 한 노파에게 돈을 주고는 존을 맡겨버렸습니다. 그 노파는 존을 때리고 아주 적은 양의 양식만 주곤 했습니다. 진정한 왕가의 핏줄을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존은 자신이 늙고 가난한 여자의 사생아라고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입고 다니는 누더기 같은 옷 때문에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모든 면에서 낙제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좀 더 성장하자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학교도 중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상점에서 바닥을 쓸고 닦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여자와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매번 거절당하곤 했는데 그가 만났던 모든 여자들은 그에게 빈정대거나 그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졸려. 사탕 먹고 올게요. 사탕을 챙겨놓을 걸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읽어드릴게요. 여기다가 놔둬야겠다, 사탕을. 이성을 뛰어넘는 직감의 위기관리 능력. 일본 항공 123편 추락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고로 무고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몇 주 뒤 한 일본인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저는 박사님의 잠재의식의 힘을 읽고 크게 감동한 독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일본 항공 123편을 타러 공항으로 가려는데 내면의 목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에서 들리는 소리만큼이나 생생했습니다. 박사님의 책을 읽은 덕분에 저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고 결국 공항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고를 피해 살아남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직감은 모든 이성적 사고를 거치지 않고 직관적으로 진리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자꾸 자기의 머리와 영성을 흐려버리면 오히려 자기가 그 현재 의식보다 훨씬 강력한 잠재 의식의 그런 통로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웃고 그런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높게 올려놓으면 오히려 영성이 맑아져서 그렇게 잠재의식이 해주는 말들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더 지혜롭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데도 훨씬 더 좋은 영향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감은 직감은 소리의 형태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생각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직감을 인지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바로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직감은 이성보다 훨씬 더 전달력이 강하다. 직감의 목소리는 이성의 목소리와 반대되는 내용을 전할 때가 많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것이다. 인간의 현재 의식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며 질문을 많이 던진다. 반면 주관적 마음에서 오는 직감은 늘 즉각적이다. 직감은 현재 의식의 지성을 멈추게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직감은 이미 계획된 여행이나 활동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다가올 때가 많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직감을 느끼고 싶고 바란다고 해서 늘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순간에 직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직감을 따른 덕분에 큰 수익을 올린 투자 브로커. 내 친구 필로는 투자를 업으로 삼으며 소수 부자 고객들의 투자 활동도 관리해주는 투자 브로커다. 필로 전문 분야인 소형주 투자는 대개 투기 성향이 강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크나큰 이득을 볼 수 있다. 필로는 소형주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 수개월 전 소형주를 판매하는 한 회사의 이름이 그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내면의 목소리가 그 주식을 사라고 조언했다. 필로는 목소리를 따라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샀고 고객들에게도 같은 주식을 사게 했다. 이후 필로와 고객들은 수백 %에 이르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필로의 성공 비결은
직감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은 확언을 되뇌며 잠재의식의 힘을 발동했다. 잠재의식은 사야 할 주식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덕분에 나와 내 고객들은 축복받습니다. 필로우 잠재의식은 직감을 발휘해 그 요청에 부합하는 응답을 제공했다. 잠재의식은 초감각적인 능력을 발휘해 정확한 순간에 유용한 정보를 필로에게 주었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 오랜 친구 프레드가 한 번은 자살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친구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이를 잃을 때였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지. 관자놀이에 권총을 대고 방어쇠를 당기려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당기면 안 돼.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나는 너무 놀랐어. 굉장히 또렷한 목소리였기에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 결국 나는 권총을 내려놓았지. 나중에 또 자살 충동이 들까봐 총을 강물에 던져버렸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구나. 언제 있었던 일이야? 우리가 친구로 만나기 훨씬 전인 20대의 일이야. 그 일 이후 뭔가 이유가 있기에 사는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어. 나를 설득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 이 혹독한 경험을 통해 프레드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주관적 마음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 위험을 피하게 해주거나 막아준다는 사실을 배웠다. 주관적 마음은 사람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잠재의식, 즉 주관적 마음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보내는 경고는 목숨을 구해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를 신체적, 감정적, 영적, 경제적으로 보호한다. 내면의 소리는 외부 초자연적인 영매나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잠재의식의 깊은 면에서 나온다. 런던에서 사촌을 우연히 만나다. 몇 년 전 영국에 강연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어릴 적 나와 함께 학교에 다니던 사촌이 지금 런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었다. 누나는 사촌이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단지 친구로부터 사촌이 현재 런던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봤지만 사촌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행동을 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사촌을 만나 악수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윽고 런던에서 모든 일정이 끝났고 나는 몇 시간 뒤 스위스로 떠날 예정이었다. 내가 런던에 올 때마다 투숙하는 모텔 길모퉁이에서 우체국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나 떠나기 전 런던에서 쓴 편지와 엽서를 붙이러 갔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조세반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내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되풀이한 형상이 현실로 일어났다.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 사촌과 회포를 풀 수 있었다. 잠재의식이 지혜를 발휘해 사촌과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마음에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심오한 지혜가 있다. 직감을 따르면 삶에 놀라운 일이 가득 일어나며 부를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근데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마무리도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 정화시키고 생각들도 정리하고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친구들 안에 가진 그런 위대하고 큰 참 나를 발견하고 내 생각을 그렇게 또 지켜보는 그런 나를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의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잠재의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잠재의식들의 그런 가치가 친구들의 삶을 늘 평화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됐으면 좋겠고, 친구들의 삶도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굿나잇. 안녕.